내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들은 핵을 포기한 대신 우리 모두를 속이고 괴물을 만들어냈고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세계의 바다를 뒤흔들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전직 미 해군 최고 사령관의 한마디가 펜타곤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미국의 감시 아래 핵무기조차 가질 수 없었던 대한민국. 그들이 미국의 심장부마저 떨게 만든 유령 항공모함을 극비리에 완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한때 K방산을 멸시했던 세계 최고 전략가의 눈으로 본 대한민국의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그 기적 뒤에 숨겨진 가슴 뜨거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로버트 앤더슨. 이제는 버지니아의 한적한 교회, 낡은 참나무들이 창밖을 든든하게 지키고 서 있는 서재에서 먼지 쌓인 회고록을 쓰며 조용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별 3개를 어깨에 달았던 퇴역 해군 제독입니다. 이 서재는 제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정적이 공존하는 저만의 작은 왕국과도 같습니다. 벽 한쪽에는 제가 함장으로, 그리고 전단장으로 복무했던 항공모함 니미츠와 엔터프라이즈의 정교한 모델이 유리관 안에서 영원한 위용을 뽐내고 있고, 다른 쪽 벽에는 역대 대통령들과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들이 걸려 저의 화려했던 과거를 조용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십 년간 제 손때가 묻은 낡은 태평양 작전 해도가 넓게 펼쳐져 있고, 그 위에는 제가 아끼는 몽블랑 만년필이 놓여 있습니다. 저는 종종 이 고요함 속에서 창밖의 녹음을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합니다. 냉전 시대의 거친 파도와 함재기들의 굉음, 그리고 제 명령 하나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함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그 장엄했던 순간들을 말입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단순하고 명쾌했습니다. 선과 악, 아군과 적군이 명확했고 힘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세상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마치 짙은 안개 속을 구식 나침반 하나의 의지에 항해하는 기분입니다. 특히 제가 평생을 바쳐 구축했다고 믿었던 아시아의 질서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균열과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 불가능한 변화의 가장 중심에 제가 가장 잘 안다고 제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내려다본다고 자부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워싱턴 DC의 한 유서 깊은 호텔 연회장에서 열리는 연례 군사전략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몸에 잘 맞는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차려입고 가슴에는 제 경력을 상징하는 작은 약장을 달았습니다. 포럼이 열리는 거대한 홀은 언제나처럼 세계 각국의 권력이 한데 모여 뿜어내는 특유의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 잘 차려입은 각국의 군사 및 외교 전문가, 정보기관 요원, 그리고 천문학적인 액수의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혈안이 된 방산업체 로비스트들이 샴페인 잔을 든 채 서로의 속내를 탐색하며 조용한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를 마치 유령처럼 유유히 지나 무대 위 가장 상석의 패널 좌석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사회자의 장황하고도 깍듯한 소개와 함께 저는 묵직하고 고급스러운 마호가니 원목 연단에 섰습니다. 수많은 눈동자들이 일제히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안보, 지형과 미국의 역할이라는 거창한 주제에 대해 제 평생의 신념이 담긴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존경하는 동료 전략가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시아의 미래, 그리고 그 미래를 만들어갈 우리 모두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냉엄한 교훈은 단 하나입니다. 국제사회의 평화는 선이나 조약 같은 뜬구름 잡는 언어 위에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압도적이고 실제하는 힘, 즉 바다를 지배하는 힘 위에서만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아시아 대륙의 평화와 번영은 곧 이 바다의 항로를 누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억제력의 심장이자 정수, 이 지역의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는 거대한 중심추는 바로 미 해군의 항공모함 전단입니다. 항공모함이라는 움직이는 군사기지이자 국가 그 자체인 거대한 전략 자산을 건조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며 그 힘을 전 세계 어느 곳에든 정확하게 투사할 수 있는 국가는 유감스럽지만 오직 우리 미합중국뿐입니다. 이것은 자만이 아니라
지난 70여 년간 수많은 전쟁과 위기 속에서 증명된 냉엄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훌륭한 동맹국들은 우리의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해구산 아래에서 우리와 긴밀히 협력하며 각자의 지정학적 위치와 경제적, 군사적 역량에 맞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모두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현명한 길이라고 저는 감히 단언하는 바입니다. 제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다져진 경험에서 우러나온 추호의 의심도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설의 요지는 명확했습니다. 질서는 미국이 만들고 동맹은 그 질서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면 된다는 것. 장내는 조용했고 대부분의 청중들은 제 말의 권위와 논리에 압도된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듯 보였습니다. 힘의 논리에 대한 명쾌하고도 거침없는 설명. 그것이 바로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신념이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제 예상대로 제 통제 아래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한 바로 그때였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동양인 남자가 예의 바르게 손을 들었습니다. 아주 말쑥하고 비싸 보이는 맞춤 정장 차림에 지성미가 흐르는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최근 워싱턴 정가에서 가장 떠오르는 스타이자 중국 국영방산 싱크탱크 소속의 수석 분석가 마이클 첸이었습니다. 앤더슨 제독님의 깊고 권위 있는 고견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독님의 연설을 듣고 나니 마치 짙은 안개 속에서 환한 등대를 만난 듯 아시아의 미래가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이클 첸은 지극히 정중하고 겸손한 말투로 저를 한껏 치켜세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아주 옅고 교묘한 비웃음이 독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저를 칭찬하며 제 경계심을 무너뜨린 뒤 그의 진짜 목표물을 향해 날카로운 화살을 겨누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 제독님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최근 제독님의 가장 충실한 동맹국인 대한민국이 들어온 항공모함이라는 마치 아마추어 SF 작가의 상상 속에서나 나올 법한 허황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자주 국방을 향한 뜨거운 의지는 존중합니다만 이것은 분수에도 맞지 않는 과욕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으시는지요? 얼마 전 서방의 한 유력 군사 전문지에서도 한국의 방위산업은 미국의 기술 지원 없이는 속 빈 강정일 뿐이며 그들의 성공은 미국의 관대한 기술 이전 덕분이라는 냉정한 평가를 내린 바 있습니다. 전투기 엔진의 핵심 부품 하나, 이지스 구축함의 레이더 시스템 하나도 미국의 승인 없이는 만들 수 없는 나라가 해군 전략의 정점이자 신의 영역이라고 불리는 항공모함이라니요. 이것은 동맹국의 본분을 망각한 위험하고도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전문가들 앞에서 스스로를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일이 아닐까요? 그의 질문이 끝나자 장내 곳곳에서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피식하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마이클 첸의 질문은 아주 교묘하고 악의적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기술력을 대놓고 폄하하면서 동시에 저와 미국을 향해 너희는 너희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동맹국 관리도 제대로 못하느냐는 식의 비난을 교묘하게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저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잠시 그를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다가 이내 수십 년간 다져온 노련한 정치인처럼 부드럽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고쳐 잡았습니다. 첸 분석관의 질문은 아주 날카롭고 시의적절하군요.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망상이라거나 우스꽝스럽다는 표현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게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 그저 실현 불가능한 원대한 꿈이라고 해두는 것이 외교적으로 좋겠습니다. 동맹국의 자주 국방을 향한 노력과 열정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공모함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중공업, 전자, 정보통신, 소재과학 등 눈에 보이는 모든 산업, 기술력과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눈에 보이지 않는 운용 노하우가 한 곳에 집약된 궁극의 결정체입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은 차치하고서라도 수십 년에 걸친 운용 노하우와 숙련된 승조원, 그리고 단 한 명을 양성하는데 수백만 달러가 들어가는 함재기 조종사들을 양성하는 복잡한 시스템이 없다면 그 비싼 항공모함은 그저 적에 대한 미사일 표적이 되기 딱 좋은 바다 위에 떠있는 거대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뜨거운 열정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그들의 순수한 애국심만으로는 결코 넘어설 수 없을 만큼 높고 단단합니다. 아마도 그들의 계획은
그저 계획으로 끝나거나 혹은 아주 작고 상징적인 무언가를 만드는 선에서 조용히 마무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 대답은 외교적으로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동맹국을 존중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결국 한국의 시도는 현실성 없는 몽상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명확히 내린 것이니까요. 더 이상의 논쟁은 불필요하다는 저의 단호하고도 연륜 있는 태도에 마이클 첸은 아주 만족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포럼의 소란스러웠던 분위기는 다시 제 통제 아래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제 노련함과 흔들림 없는 연륜에 스스로 만족하며 준비된 연설을 무사히 마무리했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로비에서 몇몇 유럽 국가의 대사들, 그리고 록히드 마틴이나 보잉 같은 거대 방산업체 관계자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제게 다가와 조용하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경례를 붙였습니다. 탄탄한 체격에 반듯하고 성실해 보이는 인상. 그는 한때 제 휘하의 항모전단에서 가장 뛰어나고 총명했던 정보 분석 장교 중 한 명이었던 데이비드 박, 자랑스러운 한국계 미 해군 중령이었습니다. 제동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연설도 여전히 압도적이었습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으신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오, 박 중령. 정말 오랜만이군. 그래, 요즘은 어디서 근무하나? 자네 같은 인재는 국방정보국 같은 곳에서 더 큰 일을 해야 하는데. 맞습니다, 제동님. 운이 좋게도 현재 국방정보국 동아시아 분석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동님, 혹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괜찮으시다면 저 아래 호텔 라운지에서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며 아까 포럼에서 하신 말씀에 대해 아주 짧게나마 제 어리석고 미천한 소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제안은 예상 밖이었지만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한때 아꼈던 부하와의 대화는 언제나 즐거운 일이었으니까요. 우리는 호텔 라운지의 조용한 구석, 부드러운 가죽 소파에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웨이터가 향 좋은 커피를 가져다주고 물러가자 데이비드 박 중령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무거운 표정으로 그리고 약간의 슬픔마저 담긴 눈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동님께서는 한국의 항공모함 계획을 실현 불가능한 꿈이라고 단정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제동님과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계신 제 부모님과 친척들조차도 그것은 허황된 꿈이라고 나라의 귀중한 예산을 낭비하는 짓이라고 혀를 차며 말씀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제동님, 한국이 왜 갑자기 그토록 무모하고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도전을 시작했는지 그 깊고도 슬픈 배경에 대해서는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슬픈 배경이라니? K방산의 성공에 한껏 도취된 나머지 자신들의 역량을 과대평가하며 벌이는 위험하고도 오만한 도박이 아니었단 말인가. 제동님,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억제력, 즉 핵무기 개발을 피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가장 가깝고 믿었던 동맹인 우리 미합 중국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그 꿈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제동님께서 오늘 연설에서 말씀하신 세계의 힘의 균형과 동맹국의 정해진 역할이라는 거대하고도 차가운 명분 아래서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수도 서울이 단 몇 분 안에 불바다가 될지도 모르는 끔찍한 위협 속에서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카드를 동맹과의 깨트릴 수 없는 신의를 위해 스스로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동님, 그들이 맨손으로 북한의 핵 위협과 언젠가는 자신들을 향할지도 모르는 중국과 일본이라는 거대한 고래들,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데이비드 박 중령의 눈빛은 그가 미 해군 장교라는 사실을 잊게 할 만큼 깊고 뜨거웠습니다. 그 안에는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자신의 조국에 대한 슬픔과 분노, 그리고 무언가 알 수 없는 뜨거운 자부심이 화산처럼 뒤섞여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동님, 한국인에게 자주국방이라는 네 글자는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흔한 구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수천 년간 외세의 침략에 시달리며 자신들의 운명을 단 한 번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했던 그들의 피 속에 흐르는 깊고도 서러운 한입니다. 그들은 핵을 가질 수 없게 되자 완전히 다른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어쩌면 우리 미
해군의 전통적인 군사교리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지킬 방법을 말입니다. 최근 부산에서 열렸던 국제해양방위산업전 마덱스 2025는 그 거대한 계획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작은 신호탄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보여준 것은 빙산의 일각 중에서도 가장 작은 조각일 뿐입니다. 제동님, 부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과거의 잣대로만 우리가 제공하는 무기를 그저 감사히 받아쓰던 수동적인 나라로만 판단하지 말아주십시오. 어쩌면 그들은 더 이상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없이도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낸 나라일지도 모릅니다. 그 말을 마친 데이비드 박 중령은 찻잔에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게 짧고 강렬한 경례를 끝으로 다시 인파 속으로 말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가 남기고 간 온기 없는 찻잔과 그의 마지막 말을 되새기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 우리 없이도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낸 나라일지도 모릅니다. 라는 그 한마디가 마치 거대한 망치처럼 제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국의 현실에 지나치게 감상적으로 몰입한 젊은 장교의 치기 어린 애국심일 뿐이라고. 수십 년간 세계의 바다를 지배해 온 나의 통찰력과 경험이, 나의 냉철한 이성이 틀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워싱턴 시내가 화려하게 내려다 보이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값비싼 와인을 마시며 데이비드 박 중령이 제 마음에 남기고 간 그 찝찝하고도 불길한 말을 애써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처럼 그의 목소리는 제 마음 한구석에 아주 작고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깊숙이 박혀 저를 괴롭히며 좀처럼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저는 포럼에서의 일을 거의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국방부와 여러 싱크탱크에서 보내온 최신 정보, 브리핑 자료들을 검토하며 지루한 오후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회고록 지필에 다시 집중하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글이 잘 써지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 박 중령의 그 열정적인 눈빛과 목소리가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저는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일개 동맹국의 젊은 장교가 남긴 감상적인 말. 몇 마디에 이 로버트 앤더슨 제독의 평정심이 흔들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쓸데없는 미혹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라도 그들의 계획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제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다시 저의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그의 주장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박살내기 위해 저는 한국에 들어온 항공모함에 대한 자료를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안건들 사이에 끼어있던 마덱스 2025 종합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라는 제목의 두툼한 파일을 바탕으로 관련 기사와 논문, 그리고 비공식 정보 보고서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 첫 페이지에서부터 저는 제 예상이 맞았다는 생각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제시했다는 HCX23플러스라는 이름의 차세대 항공모함 콘셉트 모델. 그 파격적이고 비현실적인 모습은 실소를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이건 배가 아니라 무슨 우주전함이잖아. 2층 갑판이라니 대체 어느 시대의 발상인가? 2차 세계대전 때나 잠시 쓰이다가 함재기가 대형화되면서 곧바로 사라진 개념을 다시 들고 나오다니. 착륙하던 드론이 조금이라도 실수를 해서 함교를 그대로 들이받기라도 하면 지휘부 전체가 마비될 텐데 이런 기본적인 위험성도 고려하지 않았단 말인가. 역시 아마추어들이 모여 만든 공상과학 소설이었어. 저는 마이클 첸의 비웃던 얼굴과 포럼장에서 터져나왔던 웃음소리를 떠올리며 안도감마저 느꼈습니다. 내 판단이, 내 연륜이 정확했다는 안도감. 하지만 바로 다음 페이지에 나타난 한화오션의 고스트 커맨더 이 모델 사진과 그 아래에 깨알같이 붙은 상세. 스펙 설명은 저의 그 짧은 안도감을 산산조각 내고 다시 깊은 미궁 속으로 저를 밀어 넣었습니다. HD 현대의 모델과는 정반대로 고스트 커맨더2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당장이라도 건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어떻게 보면 다소 평범하기까지 한 전형적인 항공모함의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평범함 아래에 적힌 몇 줄의 스펙 설명에서 저는 제 평생의 군사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심각한 모순점을 발견하고야 말았습니다. 기준 배수량 4만 톤급 이상, 함재기 이륙 방식, 전자기식 사출 장치 EMALS 적용 가능 설계,
주요 운용 전력 중고도 무인 정찰기, 15톤급 무인 전투기, 향후 KF-21N 및 차세대 유인 전투기 운용 고려.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쿵 하고 철렁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4만 톤. 이것은 경항공모함이라고 절대 부를 수 없는 프랑스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샤를드 골급에 육박하는 명백한 중형 항공모함의 체급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고작 드론 항공모함, 무인 전력 지휘함이라니. 더 기가 막힌 것은 바로 전자기식 사출 장치였습니다. 함재기를 갑판 위에서 강제로 쏘아 올리는 이 최첨단 기술은 과거의 증기식 사출 장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고도의 기술력과 원자로급의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현재 이 기술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국가는 오직 우리미 해군의 최신 포드급 항공모함뿐이었습니다. 스키점프대를 이용하는 러시아나 중국, 영국의 어설픈 항공모함과는 격이 다른 진정한 강대국의 상징과도 같은 기술. 그런데 고작 드론 몇 대 띄우자고 이런 엄청난 기술을 적용하겠다는 것인가? 이건 마치 작은 동네 낚싯배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설치하겠다는 말처럼 터무니없고 부조화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아주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욕이나 풋내기들의 기술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드론 항공모함이라는 겸손하고도 만만해 보이는 이름 뒤에는 무언가 다른 거대하고도 무서운 야심이 시커먼 그림자처럼 숨겨져 있다는 강한 직감이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당장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는 유럽 최대의 방산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저와 수십 년간 포커 테이블에서 서로의 돈을 따고 이르며 정보를 교환해온 늙은 여우 프랭크가 있었습니다. 로버트, 이 시간에 웬일이야? 자네 목소리가 왜 그렇게 심각해?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 같군. 설마 하니 자네 그 딱딱한 회고록이 잘 안 써지기라도 하는 건가? 프랭크, 지금부터 내 말 잘 듣게. 자네에게 긴급하게 확인하고 싶은 게 있네. 한국의 항공모함 계획, 시장에서는 대체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 그냥 웃어넘기는 분위기인가? 아니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건가? 아는 대로 전부 말해봐. 지금 장난할 기분 아니니까. 프랭크는 제 다급하고도 심각한 목소리를 듣고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킬킬거리며 특유의 능글맞은 목소리로 웃었습니다. 로버트, 나의 오랜 친구. 자네도 드디어 그 물건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했군. 워싱턴의 고지식한 꼰대들은 전부 한국을 애송이 취급하며 무시하고 있다던데 역시 자네는 달라. 그 예리한 감각이 아직 죽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자네를 좋아하지. 헛소리 그만하고 본론만 말해봐. 알았네, 알았어. 그럼 결론부터 말해주지. 지금 물밑에서는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 특히 터키, 인도네시아, 브라질, 심지어 몇몇 중동의 부유한 왕정 국가들까지 한국의 방산업체들과 아주 은밀하고도 비공식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해. 왜 그런지 아나? 그들은 미국의 최신 포드급 항공모함을 살 천문학적인 돈도 그리고 자네들의 까다롭고 오만한 심사를 통과할 자격도 없어. 그런데 바로 그때 한국이 드론 항공모함이라는 아주 겸손하고 매력적인 이름으로 가격은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잠재력은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모르는 물건을 시장에 내놓은 거야. 이건 시장의 판도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무서운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는 물건일세. 자네들 미국이 지난 70년간 독점해온 항공모함 시장이라는 거대한 황금파이에 한국이 아주 영리하고도 대담하게 도전장을 내민 거지.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뭔지 아나? 그들은 항공모함만 파는 게 아니야. 최근 개발에 성공했다는 신형 잠수함, 그리고 유령처럼 움직인다는 소형 스텔스, 전투함까지 묶어서 하나의 해군력 패키지로 팔려고 한다는 소문도 있어. 이건 절대 단순한 내수용이 아니야. 처음부터 세계 시장이라는 거대한 무대를 염두에 두고 만든 무서운 전략 상품이라고. 프랭크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던 퍼즐 조각들이 섬광처럼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망상도 과욕도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산된 소름 끼치도록 영리한 비즈니스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핵심적인 의문, 군사 전략가로서의 제 이성을 마비시키는 그 의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과도한 오버스펙으로 설계를 했는가? 단순히 수출 시장을 노린 것이라면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 그들의 진짜 목적은 대체 무엇인가? 그 의문을 풀기 위해 저는 결국 해서는 안 될 마지막 선택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퇴역 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국방부 내 최고 등급의 기밀 정보망, 코드명 아르고스에 접근할 수 있는 저의 특별정보 접근 권한을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며칠 후 제 집무실로 단 한 사람의 배달 요원에 의해 낡고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전달되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암호화된 USB 하나와 그 암호를 풀 수 있는 단 한 줄의 코드가 적힌 쪽지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집무실의 모든 커튼을 치고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USB를 제 개인 컴퓨터에 꽂고 암호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단 몇 줄의 보고서와 고해상도 군사위성으로 촬영된 사진 몇 장, 그리고 아주 짧은 동영상 파일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모니터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그 짧은 보고서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내용에 저는 제 평생의 군사적 상식과 경험이 한낱 종이 조각처럼 구겨지는 듯한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야만 했습니다. 보고서 제목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의 KEMALS 개발 동향 최종 분석. 요약 대한민국 경상남도 남해안 일대의 한 비밀 해상 실험장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전자기식 사출 장치 시제품의 플랫폼 기반 최종 사출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됨. 테스트에 사용된 발사체는 15톤급 무인 스텔스 전투기의 실물 크기 및 중량의 모겁, 위성 열 감지 및 음향 분석 결과 사출 시 발생하는 에너지는 미 해군의 포드급 항모에 탑재된 EMALS의 약 60%에서 70% 수준으로 추정됨. 현재의 소형 테스트 플랫폼을 실제 항모 갑판 크기로 확장하고 추가적인 전력 공급 시스템을 확보할 경우 25톤급의 완전 무장 상태의 KF-21N 유인 전투기의 이륙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최종 판단됨. 현재까지의 기술적 오차 범위 3% 이내. 이 프로젝트는 황소개구리라는 위장 프로젝트명 아래 지난 5년간 극비리에 진행되어 왔음. 보고서의 내용은 지극히 건조하고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제 평생을 지배해온 군사적 상식을 송두리째 뒤흔들고도 남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수십 년의 노하우와 시행착오가 축적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장담했던 바로 그 기술을 그들만의 방식으로, 그것도 세계 최고의 정보망을 가진 우리의 눈과 귀를 완벽하게 속이고 극비리에 개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5톤급 무인 스텔스 전투기. 그것은 단순한 정찰용 드론이 아니었습니다. 적의 레이더망을 유령처럼 뚫고 들어가 적의 함대나 지휘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사실상의 스텔스 함재 공격기였습니다. 그리고 더 무섭고 소름 끼치는 사실은 이 사출 장치가 약간의 개량과 출력 증강만 거치면 완전 무장 상태의 유인 전투기인 KF-21 네이비 버전까지 항공모함 갑판 위에서 2초 안에 쏘아 올릴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동영상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거대한 해상 크레인 옆에 설치된 80m 남짓되어 보이는 아주 짧은 레일. 그 위에서 F-18 슈퍼호넷과 유사하게 생긴 검은색의 모겁 전투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카운트다운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슈웅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모겁 전투기가 하얀 증기를 격렬하게 뿜으며 눈 깜짝할 사이에 레일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 테스트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더 이상 너희의 허락이나 승인을 구하지 않겠다는, 우리는 우리만의 힘으로 우리의 바다를 지키겠다는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거대한 미국을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 던지는 조용하고도 섬뜩한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해되었습니다. 머릿속을 떠다니던 모든 안개와 의문이 한순간에 거치는 기분이었습니다. 드론 항공모함이라는 이름은 그들의 진짜 야심을 가리기 위한 완벽하고도 영리한 위장이었습니다. 상륙작전 지원과 해외 재난 구호라는 누구도 반대하기 힘든 인도주의적 명분은 까다로운 국회와 예산에 민감한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기가 막힌 포장이었습니다. 그들은 과거 항공모함 건조 사업이 지나치게 비싼 예산이라는 국민적 반대 여론에 부딪혀 좌초되었던 뼈아픈 실패를 교훈 삼아 이번에는 누구도 정면으로 반대할 수 없는 겸손한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무인 전력 지휘함이라는 그 겸손한 이름 뒤에
프랑스의 샤를드 골급에 육박하는 4만 톤급의 거대한 선체와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기식 사출 장치를 교묘하게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비교적 값싼 무인기를 운용하며 시스템을 안정시키고 운용 경험을 축적한 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스텔스 무인 전투기와 유인 전투기까지 함께 탑재하여 완전한 중형 항공모함으로 변신시키려는 길고도 치밀하고도 무서운 계획. 저는 의자 깊숙이 몸을 묻고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마덱스 전시회에서 서로를 잡아먹을 듯이 으르렁대며 경쟁하던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모습이 영화처럼 오버랩되었습니다. 한쪽은 파격적이고 미래적인 디자인으로 기술력의 한계에 도전하며 대한민국의 꿈과 미래를 보여주고, 다른 한쪽은 당장이라도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지극히 현실적인 디자인으로 대한민국의 현재 기술력과 안정성을 과시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업 간의 이전 투구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나라의 수건 사업을 성공시키고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르려는, 때로는 처절하게 경쟁하고 때로는 보이지 않게 핵심 기술을 공유하며 서로를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한국 특유의 무서운 저력이 만들어낸 거대한 혁신의 용광로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핵 개발이 좌절되자 재래식 무기라는 주어진 한계 상황 속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효율적인 비대칭 전력을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핵무기라는 절대적인 창을 가질 수 없게 되자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이지스 방패와 그 어떤 방패도 단번에 꿰뚫을 수 있는 항공모함의 창을 동시에 가진 무시무시한 괴물을 스스로 잉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데이비드 박 중령에게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저는 단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박 중령. 나 로버트 앤더슨이네. 자네 말이 전부 다 맞았어. 내가 완전히 틀렸었네. 다음 국제 해군 전략 포럼이 열리는 날, 장소는 평화와 중립의 상징인 스위스 제네바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워싱턴에서 열렸던 포럼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무겁고 긴장된 공기가 회의장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번 포럼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단연 한국의 정체불명 항공모함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작성한 극비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비공식적인 경로로 각국 정보기관에 흘러나가면서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엄청난 혼란과 의심, 그리고 약간의 경외심마저 느끼며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마이클 첸은 이전보다 훨씬 더 의기양양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처럼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최근 한국의 항공모함에 대한 과장되고 허황된 소문들이 안개처럼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무슨 전자기식 사출 장치니 4만 톤급 선체니 하는 말들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식을 가지십시오.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들의 계획은 그저 자신들의 작은 몸집에 전혀 맞지 않는 거대한 옷을 탐내는 철없는 어린아이의 투정일 뿐입니다. 우리 위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은 이미 세 척의 강력한 항공모함을 운용하며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어설픈 흉내내기는 오히려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만 고조시킬 뿐이며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중국 측에서 온 인사들을 중심으로 요란하고도 과시적인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 전문가들은 여전히 뱀처럼 차갑고도 날카로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한 채 무거운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다음 연설자로 저를 호명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 회의장은 물이라도 끼얹은 듯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제 입에서 과연 무슨 말이 나올지, 제가 마이클 첸의 주장에 동조하며 한국을 다시 한번 깎아내릴 것인지, 아니면 그 소문들을 확인해 줄 것인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청중석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의기양양하게 저를 바라보고 있는 마이클 첸을 똑바로 바라보며 제 첫마디를 꺼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저 자신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첫마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워싱턴 포럼에서
저는 한국의 항공모함 계획을 실현 불가능한 꿈이라고, 어린아이의 투정이라고 폄하하고 무시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제 그 발언이 얼마나 크고 깊은 오만과 무지, 그리고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었는지를 전 세계의 전문가들 앞에서 고백하고 사죄해야겠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에 제 평생의 신념과 경험, 그리고 새로이 얻게 된 깊은 경외심을 모두 담아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그리고 세계 평화라는 거대한 명분 아래 한국의 손과 발을 묶어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핵무기라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창을 쥐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손에 줄 창을 빼앗긴 그들은 깊고 어두운 절망 속에서 우리 모두의 예상을, 그리고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스스로 신의 무기를 만들어내고야 말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제네바의 유서 깊은 회의장 전체를 거대한 파도처럼 뒤흔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한국의 항공모함은 단순히 쇠를 깎고 용접하여 만든 배 한 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핵개발이 좌절된 한국가가 자신들의 운명을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그들 스스로의 손으로 개척하기 위해 피와 땀과 눈물로 빚어낸 국가적 의지의 위대한 결정체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좁은 틀 안에 얌전히 갇혀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들은 그 틀 자체를 부수고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버렸습니다. 저는 연단 옆에 거대한 스크린에 나란히 떠있는 한화오션의 고스트 커맨더 2와 HD 현대중공업의 HCX23 플러스의 사진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두 개의 경이로운 모델을 보십시오. 하나는 지극히 현실적으로 당장의 전력을 이야기하고 다른 하나는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미래적으로 우리의 상상력에 도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현실에 굳건히 발을 딛고 서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불가능한 미래에 과감히 도전하는 나라. 이 위대하고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들은 결국 세계를 놀라게 할 최적의 해답을 그들만의 방식으로 찾아낼 것입니다. 그들은 이 항공모함을 완벽한 트로이 목마로 만들었습니다. 세계를 향해서는 값싸고 위협적이지 않은 무인함이라는 순한 목마를 보여줬지만 그 안에는 완전한 중형 항공모함의 심장과 영혼을, 그리고 전자기식 사출 장치라는 무섭고도 날카로운 발톱을 숨겨두었습니다. 유사시 이 거대한 목마의 문이 열리는 순간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올 무인 스텔스 전투기들과 KF-21 편대는 동아시아의 그 어떤 거대한 함대라도 순식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날카롭고 효율적이며 치명적인 비수가 될 것입니다. 장내는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충격과 경외가 뒤섞인 눈으로 스크린의 사진과 저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첸의 얼굴은 조금의 핏기도 없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의 입은 무언가 반박이라도 하려는 듯 몇 번이고 달싹거렸지만 결국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군 관계자들의 눈빛은 공포와 경악, 그리고 약간의 희망과 부러움까지 뒤섞여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보 전략 전체를 이제 원점에서부터 완전히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 보였습니다. 저는 제 연설의 마지막을 준비했습니다. 저의 진심을 담은 마지막 한마디. 우리는 한국을 얕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아직 다 성장하지 못한 동생 나라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련 속에서 더 단단해지고 고난 속에서 더 강해지는 무서운 민족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개발 쇼가 아닙니다. 이것은 재래식 무기라는 주어진 한계 안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효율적이며 가장 치명적인 비대칭 전략의 완성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우리의 보호를 받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때로는 우리를 뛰어넘는 위대한 전략을 구사하는 강력하고도 존경스러운 파트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연설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오는 저에게 잠시의 정적 끝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의상의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낡은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눈앞에서 목격한 이들의 경외와 찬사가 담긴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뜨거운 박수 소리를 들으며 저 멀리 태평양 건너에 있을 데이비드 박중령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눈에 담겨있던 그 뜨거운 무언가의 의미를
이제야 비로소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네바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시차 적응도 뒤로 한 채 곧장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제 회고록의 한 챕터를 찢어버리고 그 자리에 동아시아 해군력 패러다임의 완전한 전환과 대한민국의 부상이라는 제목의 새로운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내내 제 머릿속은 경이로움과 약간의 두려움, 그리고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의 위대한 전략은 단순히 항공모함 한 척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동시에 더 작고 더 빠르며 훨씬 더 은밀한 소형 스텔스, 이지스함을 동시다발적으로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항공모함이 적의 모든 시선과 어그로를 끄는 동안 유령처럼 바다에 스며든 이 작은 함정들이 적의 방어망을 뚫고 들어가 심장부에 치명적인 비수를 꽂는 무섭도록 다층적이고 입체적인 전술. 대형 이지스 구축함 한 척에 1조 원이 넘는 엄청난 비용을 쏟아붓는 대신 그보다 훨씬 저렴한 수천억 원대의 고성능 소형 전투함을 다수 확보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 지속적인 인구 감소라는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최소한의 승조원으로 최대의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그들의 처절한 고민의 산물.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하고도 완벽한 그림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쓰던 펜을 내려놓고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야경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빌딩들이 뿜어내는 불빛들이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저 불빛 아래에서 수많은 전략가들이 세계의 미래를 논하고 있겠지. 하지만 그들 중 과연 몇 명이나 저 멀리 아주 작은 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무서운 변화의 실체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을까? 저는 조용히 독백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르친다고 생각했다. 우리의 기술을 전수하고 우리의 전략을 배우게 한다고 오만하게 믿었다. 하지만 어느새 그들은 우리를 뛰어넘는 그들만의 생존 전략을 완성하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려 한 것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우리와는 전혀 다른 길을 그들만의 방식으로 꿋꿋하게 걷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 어떤 어려움과 불가능의 벽에 부딪혔을 때 결코 좌절하거나 주저앉는 법이 없다. 오히려 그 벽을 디딤돌 삼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며 더 높이, 더 멀리 뛰어오르는 무서운 저력을 가진 나라다. 이제 세계는 한국 해군을, 아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만 할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세계의 바다를 뒤흔들 모든 준비를 마쳤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쓰고 나자 제 마음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조용히 차올랐습니다. 그것은 한평생을 오만한 제국의 군인으로 살아온 저의 낡은 자부심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한 위대한 국가의 숭고한 도전에 대한 순수하고도 깊은 경외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늙은 군인은 그렇게 새로운 교훈을 배웠습니다. 한 국가의 진정한 위대함은 그 영토의 크기나 무기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순간에도 결코 꺾이지 않는 그 의지의 깊이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은 세계의 그 어떤 나라보다도 위대한 거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들의 위대한 트로이 목마는 이제 막 거대한 성문을 나서기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은퇴한 미 해군 제독이 겪은 개인적인 경험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이야기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수많은 제약과 불가능의 한계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세계를 놀라게 할 우리만의 길을 개척해온 위대한 여정의 한 페이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자부심과 뜨거운 감동을 선사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는 것이 저희가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 더 가슴 벅찬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여러분께 보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에는 더욱 놀랍고 자부심 넘치는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